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트럼프의 당선을 전제로 한 거래가 이어지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까지 합산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5%를 기록하며 올해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은 수정했지만 더딘 내수 회복과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연간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지난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앞서 지난 12일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고 공개 매수를 통한 100% 지분 매입 후 상장 폐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소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을 따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7일 결정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맞붙은 가운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할 경우 앞으로 폴란드 등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K원전이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나왔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6월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 PPI는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시장 예상은 0.1%였는데 이것을 소폭 상회하는 0.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식품과 에너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의 경우는 전년비 3.1% 상승하면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PC 물가지수, 연준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수인데요. 이 PC 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항목 역시도 완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 지표 하나 더 있었죠.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알아갔는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시장에서는 68.5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회하는 66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까지 강하게 치솟았고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 스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시장 모두 강보합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강보합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요즘 삼성전자보다 조금 뒤처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한때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밥켓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은 잠시 뒤에 저희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외국인은 지금 현재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한때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을 해낸 모습입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에 잘 나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오늘 상장을 알렸던 엑셀, 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약세를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
기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리콘투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말실수 위기의 바이든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일단 바이든이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말실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고 푸틴 대통령이라면서 호명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2,300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보고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또 말실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지령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주 유세 중에 피격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제가 들고 와봤는데 사실 총이 조금만 빗나갔더라면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만 틀었더라면 귀가 아닌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보이시는 것처럼 맞고 나서도 이 한 팔을 강하게 들면서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강한 트럼프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과거로 되짚어 봤을 때도 사실 과거의 피격 사건 후에 이런 정치인들이 지지율이나 인지도 쪽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 역시도 당연히 그런 상황 펼쳐졌습니다. 한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60%에서 무려 70%까지 급격하게 치솟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선 확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16%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서는 강한 트럼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시장 오늘 트럼프 당선 수혜주들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방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많이 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게 된다면 각국 방위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과거 재임 당시 시절 살펴봤을 때도 나토 동맹국을 보고 안보 무임승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압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방위비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무기를 많이 살 수 있고 그 무기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방산 쪽에서는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이 지지자 트럼프가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꺼낸 바가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대북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만을 목표로 해서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대북 그리고 남북 경협주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재직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말을 바꿨더라고요.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6만 달러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 방산 종목인데 장중에 20% 가깝게 치솟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도 장중 한때 10% 훨씬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지금 현재는 대략 10%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SG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 종목이죠. 지금 현재 상하가 터치 시도 계속하고 나오고 있고요. 일신석재와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 종목인데요. 일신석재 특히 요즘 대북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디에프는 상한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트럼프의 피습 사건 때문인지 혹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코스피 지수는 2,900선을 목전에 두고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900선 중반대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오늘은 그렇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팔아내는 장세가 홀로 팔아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빨간불과 파란불 계속해서 오가면서 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걸 동결하면서 앞으로 LPR 역시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나타날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트럼프 피습 이후에 우리 시장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간에 다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의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두 분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좀 살펴보니까 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가 눈에 띕니다. 가상자산 쪽인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다라고 지칭을 하기도 한 만큼 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피습 사건 이후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었나요? 최근에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가 마운트 콕스 사태가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수급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말간에 이슈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자산과 관련된 부분의 가격 변화가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졌다가 다시금 그 가격을 딛고 반등이 나올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하게 마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은 연계해서 약간 효성그룹의 분쟁 가능성도 존재하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가 오늘 고가로는 23.22%까지 상승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죠. 거래되는 가격이 6,42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가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 기준으로는 한 70원 정도 상승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발생을 할 때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봉의 형태 같은 경우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가격으로 한 6,600원 이상 그렇게 마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오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나타났어요. 그런데 윗꼬리를 길게 다는 흐름이 나타났고 거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특정 가격대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6,600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진입 같은 경우는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 말해서 관망의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장에 반짝 상승하고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가상자산 쪽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보다는 사실 우리 기술 투자이긴 하네요. 자, 오늘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가상자산 쪽도 그렇고 오늘 같이 STO 쪽도 함께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현상이 사실 가상자산이 오른다 해서 STO가 함께 무조건 동반해 상승하지 않았는데 오늘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피습이라는 굵직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고 STO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인 가격이 다시금 강해지는 구간, 이 강하다는 표현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보되어 있는 STO 사업 같은 경우가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함께 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STO 쪽은 해외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인 관련과 STO 관련은 관련주들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오늘 강한 종목,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1등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목은 뭐 2, 3위주죠. 그렇다 보니까 1등주를 매매하는 게 맞아요. 네, 1등주의 접근이 맞고, 오늘의 주가 흐름은 STO 관련된 쪽으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공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공통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그리고 STO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아이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제품을 9월 중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그 시가총액도 사실 1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들 미국장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애플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이 신고가를 간 이후에 잘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 쪽에서 다시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드는 양상, 판매가 다시 좀 증가하는 양상. 그러니까 신제품이 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제품들의 판매가 다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 16이 나와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던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15의 재고가 줄어드는 것과 16의 지금 판매량 전망이 증가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커버라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애플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뭐 BH라든지 그다음에 LG노텍과 같은 관련주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애플의 상승세, 그다음에 관련주의 상승세와 결부되어서 계속 같이 가겠지만, 결국 기대하고 있는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냐가 핵심이 되겠죠. 오늘 미국 시장에 죄송합니다.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를 봤을 때도 실적은 눈높이를 다 맞췄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미치지 못해도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특히 JP모건처럼 최근에 신고가 간 종목은 일단 덜 흔들리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갭으로 하락한 이후에 더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LG에너텍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2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다음에 3분기에도 이러한 실적치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실적을 보여줄 거냐가 관건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주가가 뭐 단기간에 크게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트레이딩 바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만큼 그때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아니죠.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3분기에는 변수가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아이폰 16의 판매량은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폰만 신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의 주요 브랜드들도 신제품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아이폰 16이 과연 옛날만큼의 강력한 파급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어떻게 조절할지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재건과 관련된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상위단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거기다 건설 대표주까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건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의 상승률 오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 실적이 안 좋고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는
GDP 데이터를 봤을 때도 한 5% 정도 목표였는데 이를 하회했죠. 하회했다 보니까 시장의 한쪽 방향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부양책의 단행 가능성, 그다음에 한쪽 방향에서는 더 이상 나빠질 데이터가 있을까? 뭐 둘의 갈래는 공통적으로 비슷한데 우리가 우선은 경기 지표는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의 주가 반응은 재건 부분이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뭐 이제 분쟁에 대한 부분이 좀 봉합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함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선 본업의 실적 방향입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중국이 코로나19 때 워낙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지출이 크다 보니까 지금 단행할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경기 부양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한 대규모 경기 부양을 단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회복은 더딜 수 있는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재건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봉합점을 찾아서 재건의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는 점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재건에 관련해서 대부분 수혜를 본 게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재건 파트 같은 경우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뭐 굴삭기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뭐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와 더해져서 좀 우리가 실적 대비해서 좀 재건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었을 때는 종목들이 강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재건을 하려면 종전이 돼야 재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은 게 맞을까요? 맞아요. 이게 작년부터 종전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작년 중반에 HD현대 인프라코어는 14,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상황들이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절대주가 수준, 그러니까 저점이 한 6,620원 정도가 됐었고 최근에 고점 같은 경우가 한 9,0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단순하게 보면 지금 저점 근처의 주가가 오늘 반등을 제압해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재건에 대한 개연성을 보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선거에서 득세가 되었을 때는 재건에 대한 부분을 반호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여기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추격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조정 나왔을 때 뭐 만약에 HD현대 인프라코어를 예로 들면 이제 뭐 7,000원대 후반 뭐 이런 수준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가격대를 정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재건과 관련주에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면 가격대 딱 적정하게 정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서 제가 처음에 섹터를 언급할 때 건설 쪽도 지금 함께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건설주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썩 좋은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뭐 부동산 조금 살아난다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주는 그 훈풍이 그대로 닿지를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역발상의 매매죠. 이쪽은 역발상의 매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또는 최악의 국면을 지난다라고 하는 뭐 가격 지표의 확인, 데이터의 확인이 나타날 때 접근하는 법인데 이 부분은 좀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만의 PF 이슈가 아직 존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위험을 안고 거래되는 주식시장의 그 특성상 또 다른 그러니까 시장 내의 위험 외에 기업 업종 내의 개별적인 위험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함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주식에 대해서 가격을 더 주고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게 낫기는 해요. 그래서 좀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건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봤던
건설 기계 부분이랑 지금의 순수 건설주들, 특히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면인 거죠. 한 면에서는 업황이 여기에서 좋아질 때 주가 반응은 강할 텐데 한편에서는 확인된 게 더 남아 있으니까요. PF 이슈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점을 확인하고 리포트에 가지고 오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낫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건설주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CC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사업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실리콘 사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2021년도 가장 주가가 좋았을 때 이 종목의 실적의 거의 한 70%를 실리콘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한데 백선 앵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달에 처음에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종목이 삼성물산과 KCC입니다. 현재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 시가총액, 보유 자산의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보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전부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건데요.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물산과 조선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급등하기 이전에 1분기 합계가 3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더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KCC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거의 이제 3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자산의 가치도 지금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실리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경쟁사가 지금 QOQ로 업턴했고요. 그다음에 이 경쟁사의 업턴과 더불어서 중국 쪽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도 플러스로 업턴하다 보니까 결국은 KCC의 실리콘 실적도 업턴할 가능성이 높고 이 업턴이 굉장히 느린 속도지만 내년까지 간다면 2025년도에 최대 실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부는 어떠냐? 나머지 사업부도 지금 괜찮다는 거죠. 특히 도료사업부 쪽에서는 이 도료라고 하는 게 건축 도료도 있고 자동차 도료, 그다음에 조선 도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선 도료가 내수와 수출이 모두 급격하게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료 부분과 지금 실리콘 부분이 좋아지면 실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EPS가 워낙 낮아서 PR로는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금 이 종목의 BPS가 한 64만 원 정도 됩니다. 여전히 주가가 올랐지만 0.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유 자산은 하나도 현실화시킨 게 없고 그러면 이 회사는 추가 캐펙스를 할 때도 돈이 넘쳐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도 앞으로 주주환원을 더 해야 될 테니까 이렇게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팔아서 주주환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실적까지 좋아진다면 적어도 PB 한 0.7배 정도의 수준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52주 신고까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릴 때 또 하나 강조드렸던 포인트는 지금 자회사, 이 실리콘 자회사를 다시 미국에 재상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재상장이 원래 올해 하반기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잡힌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현실화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겠지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이 나타난다면 저는 적어도 40만 원 이상까지의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PBR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KCC 0.44배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상반기에 좋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까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들을 좀 살펴볼 텐데 수급 기준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주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기관이 좀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관의 행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우선 시장에서 우려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 우려 같은 경우가 우리 아마존에서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번 대의를 가졌죠. 이렇게 가질 때 그때 셀러 대상 사업 같은 경우를 확장하겠다, 즉 유통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가 실리콘터의 조정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요소만으로 실리콘투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매기는 멀티플이 깨진다는 거는 좀 용납은 안 되죠. 용납은 안 되는데 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화장품 쪽에서 고민이 되는 게 월별 데이터는 다 좋아요. 다 좋은 상황. 그다음에 시가총액의 구조 같은 경우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시장에 대한 힘을 가져갈 때, 시장 점유율 상위로 갈 때, 1위까지 갔을 때, 그때를 대입을 해봤을 때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 약간은 상회하는 수준이죠. 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400억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3조 정도는 좀 상단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는 거고 한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의 박스권 같은 경우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상위권으로 갖고 오는 단계에서는 멀티플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30배, 많게는 35배 이런 구간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때 한 초입에서 중기 단계기는 한데 약간의 정체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고 시장은 가깝게는 2분기 실적으로 확인하려고 할 거고 또는 시가총액 기준 2조 5천억 원 이하에 들어왔을 땐 지금의 고려되지 않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은 아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실리콘투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지난 시간에 원픽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매수가를 42,000원 정도로 잡아주신 오늘 43,000원 정도니까 조금 더 조정 구간 기다려봐야 하는 걸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약 2조 5천억 정도 그 부분. 굳이 지금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최근에 6월 19일 정도까지는 추세의 강도가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강했는데 지금은 약간 비추세의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봤다 실리콘투 매수 전략도 잡아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는 음식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올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종목은 삼양식품이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역시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건지 최근에는 좀 주가가 쉬어가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일단 그 신규 관점에서의 매수는 저는 이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 실적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주가도 강세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나오는 수출에서 아마 실망을 시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양식품 같은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화장품도 일부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상승폭이 최소한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매 분기 계속 판매하는 양, 그 다음에 이익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음식료의 핵심 포인트는 하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운송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 운송비를 삼양식품이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농심처럼 해외 공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조금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삼양식품은 아시는 것처럼 전량 구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미공장을 지금 추가적으로 증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미공장에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은 일이나 우리나라에서 결국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원재료의 운임과 수출하는 이 제품의 운임이 동시에 2배로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운임을 이겨낼 정도로 올라가는 비용을 전부 제품 가격에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 흐름과 달리 갈 수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추세 이탈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더 버텨볼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보유자분들께서는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사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원전 쪽인데 사실 원전은 가장 시점이 임박하고 있는 세코 원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코 원전에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뭐 수주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앞으로 유럽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이사님. 그렇습니다. 짚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체코 원전을 갖고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머지 유럽 원전 같은 경우에 주도권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뭐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우선 50% 정도, 50%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고 저는 80% 정도,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과거에 우리가 체코와 협업 사례, 그 다음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좀 교류를 해왔던 사례들을 봤을 때 물론 배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압도적이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주관적인 면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의 상황에서 뭐 중소형주들도 안 빠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컨소시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설계, 주기기, 보조기기 이런 파트 위주로 상대적인 주가 반응이 덜한 쪽을 살펴본다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주가 반응이 좀 덜 나타날 수 있는 쪽, 좀 안전한 쪽을 한정 기준 이걸로 보시는 걸까요? 수급적인 측면도 보니까 지난 주만 봤을 때 하루를 제외한 외국인이 좀 모두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더라고요. 네, 상대적인 주가 반응이 덜 나타나다가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네, 나타나는 상황인데 제가 고려했던 점은 뭐 설계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수원 컨소시엄이 수주를 갖고 오면 그 분야의 설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시가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었어요. 그 이상으로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저가 수준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는 시각으로 75,3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가로도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를 아까 뭐 매수가 75,300원 기준으로는 가지고 왔는데 뭐 8만 원 그 이상 이제 오늘의 고점 81,800원 이상 같은 경우도 목표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6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정 기술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 김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쪽도 살펴볼까 하는데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자동차와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 요즘에 좀 인도 시장에서의 뭐 판매량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기아의 경우에도 벌써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한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추세 저희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HL 만두 핵심 포인트는 현대차가 없어도 상관없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 회사는 그래도 현대 기아차의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줄였죠. 그래서 중국 GM, 그다음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도 꽤 많이 납품하고 있고 테슬라 쪽으로도 납품이 있고 미국 포드 쪽으로도 일부 납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그 영향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인도 상장에도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조향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이다스와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서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시장이 꾸준하게 뭐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하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뿐인데 뭐 중국 전기차 쪽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에이다스 관련된 부품의 흐름도 뭐 조금 좋아질 개연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테슬라와의 그 협업도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실적은 뭐 역대 최대 실적이지만 주가가 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현대기아차와 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다만 뭐 2분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올라와서 내년도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관건은 결국 이 종목은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매출이 크게 변동성을 보인 적이 없는데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만 회복되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비교적 크게 받으면서 가격적인 매력도도 일부 올라온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뭐 현재 가격 부근 41,000원 부근이 매수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정고점이 5만 원 정도 수준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픽 종목 HL 만두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감까지 저희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괜찮을까요? 저번 주에 미국 시장이 물가지표 발표를 하면서 시장 색깔이 변했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정상시장의 형태가 금요일에 나타나긴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강하게 봐왔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으로 확장을 하기보다 대형 반도체 쪽,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이 약간의 루머성도 있었다 보니 플러스 2%, 마이너스 1.9% 이렇게 갈려서 움직이기도 한데 여전히 대형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켜봐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HBM과 관련된 후공정 장비주들 좀 주가가 강했었던 한미 반도체, 테크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바라보기보단 가격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여유를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좀 비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확실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색깔 변화가 의미하는 점은 상대적으로 업종에 대한 비교도 있겠지만 종목 쪽에서 더 매력적인 단가에 있는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사님께도 마감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지금 선물 시장 흐름을 보시면 분명히 미결작정을 수반하면서 힘있게 올라온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일 금요일부터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 미결작정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30만 5천 개까지 늘었던 미결제가 한 2만 개 가량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버티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을 뭐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없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출발할 미국 증시에서 미국채 수익률에 뭐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환율에 관련된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 더 늘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상대적 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의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누가 뭐래도 시가총액으로 평가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버티면 지수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오늘 삼양식품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종목 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부분도 있죠. 원전 이슈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지수 관련으로는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 않고 종목 장세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국면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계속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합권 내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강력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에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이 종목 모멘텀과 수급은 80점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3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자체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올해 들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종 업계 대비 높은 평가를 받는 그 이유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같은 자체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올해에만 무려 20%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증권가에서는 상단을 더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이 종목 차트와 모멘텀 그리고 신호 강도까지 85점 나왔고요. 실적은 90점, 수급은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실적에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N86 제품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이런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신호 강도는 95점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은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과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나 플랜트 건설 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도 해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은 앞으로도 해외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오늘 역시도 장중한테 10% 넘게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나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HL 만도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진율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소형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투자해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시장에는 접근을 해보면 좋은 전략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